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사라는데 뭐려고 나왔어 당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뭐 병원 선전으로 나왔다 하는 얘기가 초창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당신 같은 분들이 이제 정치를 해야 된다, 응원하겠다 해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들을 만나면서 또 제 마음도 스스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는 저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양당 적폐, 그런 양 발목 잡기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똑같이 정치라면 뭐 쳐다도 안 봤던 사람 중인데, 그래도 한번 바꿔봐야 해야 할 일이지 않나, 그런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안철수 대표가 이제 새정치를 하면서 맨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런가 봐 했는데, 마지막에 이번에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그때 저도 내가 처음 저렇게 안철수처럼 저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한 사람, 저렇게 나온 사람한테는 좀 뜻을 모아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아서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친구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도 자영업자 분야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받는 업종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죠. 다른 노조나 대기업들은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구제를 받는데, 자영업자들은 자기 돈 들여서 개업을 해야 되고, 좀 되면 세금 열심히 내야 되고, 좀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퇴직금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말 저분들이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어려움을 좀 나눠보자 하는 뜻에서 자영업자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박근혜 탄핵 때 또 이렇게 거기 또 광명시에서 또 1인 시위도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그 바른미래당에서 저는 꼭 바른미래당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지방자치 선거에서 꼭 최소한 몇 석은 좀 구해야만이 입지도 쓰고 앞으로도 활동 여력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래도 좀 광명 지역에서만큼이라도 한번 열심히 그 활동을 해서 한 석이라도 구하는데 초석이 돼서 바른미래당 돌풍의 주역이라도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바른미래당이 살아있고 바른미래당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간담을 좀 서늘하게 해줄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70%, 50% 되는데, 진짜 여론조사가 6월 13일 날 시작이 됩니다. 진짜 그때 여론조사가 진짜 여론조사지, 표본 몇 개 갖고 따놓고 항상 우리 더불어민주당 잘하고 있다 세뇌교육 시키는 듯한 이러한 여론조사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여론조사에서 6.13 여론조사에서 잘 여러분들이 선택해줘서 바른미래당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한국 정치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저와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일화 문제는 저도 뭐 그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서울에서 안철수와 김문수의 단일화는 거기에 대해서 바타바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지금 광명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호선 시장님이 본인이 상당히 이제 많이 지지도가 있고 나는 최고 밑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면 본인으로 단일화를 원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본인이 이번에 좀 여론을 들어봤더니
이웃은 이제 그만하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그래서 아이고 나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이렇게 그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것보다는 다른 당이 돼서 바른미래당이 돼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일화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하기엔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정정당당하게 각자 자기 지지자들한테 호소를 해서 하는 것이 향후 입지를 다지는 데에도 좋겠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제 생각은 했으면 저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광명 동굴에 대해서는 기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과 이렇게 해서 딱 떨어져서 얼마나 이렇게 알기가 상당히 어렵게 막 여기로 나눠놓고 저기로 나눠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게 파악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한간에 떠도는 걸로는 뭐 6억에서 7억 연 손실로 광명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을 했고 김해찬 시의원은 뭐 200억에서 300억까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 광명시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조직적으로 그런 것들을 은폐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적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적자된 것을 왜 자꾸 숨기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공고 나중에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놔뒀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광명동굴에 올인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광명동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다가도 그게 적자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반응이 확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광명동굴 돈 잘 벌고 있고 뭐 100대 뭐 관광지고 우리 브랜드 가치 높여주고 잘했지 양기대 시장이 그래도 뭐 교과서도 실리고 다 좋게만 생각하다가도 그런데 계속 우리 광명시가 적자고 앞으로도 적자폭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다른데 우리가 써야 될 그러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원인이 된다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죠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광명동굴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광명동굴은 올인하는 정책은 안 된다. 지금처럼 많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지는 말고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투입하고 그리고 광명동굴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차라리 개발을 하자. 애기능 저수지라든지 그거 어디죠? 영예원 같은 거 아니면 음식 바밀마을 이렇게 그리고 또 새마을 시장이나 광명시장하고 연계 이런 관광부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동남아 관광도시 다낭이나 뭐 호치민이나 중국 이런 데하고 자매결을 맺어서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하루 정도 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쪽으로 투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로가 그 도시와의 상호 협조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관광 산업을 어차피 이제 우리 광명이 관광 사업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선 시장님이 얘기했던 그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본격적으로 좀 그 동서 발전에 대해서도 계획이 될 거지만 그쪽을 좀 많이 발전을 시켜서 같이 광명이 정말 작지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다른 도시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정식 대. 예, 반갑습니다. 미디어 타임즈 신은중 기자입니다. 지금 광명시 6.13 선거 그 지방선거 후보는 세 분이거든요. 네. 세 분인데 두 정당 후보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김 후보님에 대해서 광명시에 뭘 아냐 알고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발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광명시에서 거주하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 그 경력에 보면은 네. 광명 자영업 연대라는 그 단체 우리라는 그 단체 어떤 회장님을 맡았나 봐요 전에. 예. 그 우리라는 단체의 성격은 뭔가 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광명에 거주한 지는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13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우리라는 단체의 성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들이 좀 너무 그렇게 힘들다. 누구한테 말을 못한다. 조직되어 있지 않다.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자영업도 장사 잘 되는 분들은 이런 단체에 가입도 안 합니다. 좀 어렵고 혼자 남아있고 이제 이런 건데요. 처음에는 그냥 서로가 그 신세한탄 하듯이 모인 단체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모여서 점점 그래도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도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도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요즘에는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순수한 단체 모임이었습니다. 친목동호단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런 쪽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받자. 이런 쪽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데도 좀 신경을 쓰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1번 후보하고 2번 후보하고 3번 후보하고의 차이점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차이점이 1번과 2번은 15년, 한 20년 정치 경력이거든요. 근데 장점도 분명 됩니다. 단점도 물론 그게 될 수 있죠. 정치적인 빚이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정치가 이런 거야, 행정이란 이런 거야 라고 카테고리를 잡아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 신인입니다. 잘 모릅니다. 정치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고 자체는 굉장히 열려 있다고 봐요.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각자의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자기 의견만 고집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정치는 거기에서 자기 것을 좀 내려놓고 이 사람과 저 사람 내 거를 그러니까 내 편만이 아닌 우리 전체 우리라고 표현을 썼던 우리 자영업업체 연대의 그런 그 이름도 사실은 제 생각은 항상 내가 아닌 우리라는 그런 사상이 많이 박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중도라는 사상과 연결되고 또 그게 또 대도 우문이라는 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중도라는 건 굉장히 큰 길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이 그런 중도고 대도라고 합니다. 그런 그 이론적 사상적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도 그런 게 제 앞에 도전으로 왔다 나타나도 저는 저와 제 참모와 우리 공무원과 여러 사람이 협심을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냥 자기 편 사람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지금 경제든지 외교든지 정치든지 저는 이렇게 좀 최소의 결과는 나오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건 미약하지만 그리고 광명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그분들보다 적게 알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아까 질문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은 그냥 할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그런 의혹들이라든가 실태 파악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꾸 어느 한 사람의 호주머니로 쪽으로 들어간다든가 서로가
정의롭지 못한 행정의 결과로서 이런 게 나타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깨끗한 광명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저희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깨끗한 광명 만드는 거지만 저는 행정 체계가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서로가 봐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좋은 게 좋다라는 식의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더 경쟁적으로 경쟁 체제해야 해서 결과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면 직영이든지 용역 체제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게 우리 광명시의 입장에서 볼 때 용역이 좋을 것 같으면 용역을 넣고 직영이 좋을 것 같으면 직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먼저 실태 파악이 먼저고 거기에 누가 장난을 쳤는지 다른 불순한 의혹이 있어서 그런 유착관계가 있었다면 그건 단호하게 끊을 생각입니다.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입장 표명을 해달라. 입장 표명을 그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증거가 있나요? 거기 지금 그 미투 사건 같은 경우는 은영이 후보 갖고 있어요. 보루 측에서 저기 뭐 했잖아요. 녹취록까지 다 오픈을 했잖아요. 오픈을 했고 거기에다가 그 박승원이 녹취록 중에 보면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그런 것을 지금도 페이스북에 보면 다 그게 그 문영희 후보가 억울하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정치인 줄 진짜 몰랐다 하는 정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알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박승원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게 거기서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했다가 거의 내려왔다 확정됐다고 했다가 아마 마지막에 모 국회의원의 영향력으로 바뀐 거라고 하는 게 파다합니다. 그런 것도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 떠들고 있어요. 그런 문영희 후보의 그 선거사무원이 여자 선거사무원이었거든요. 문영희 씨. 거기서 서로가 이제 공천 받그 심사 그 면접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기실에서. 대기실에서 있었던 얘기여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미투 사건 말고 또 뭐 했었죠? 그리고 김경프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도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딱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거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컴퓨터 그런 것을.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도당의 측근 한 사람만 그냥 딱 갖고 가서 잠적한 상태에서 2시간 후에 나타났다. 그래서 김경표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이고 지금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되기 전에 그런 걸 얘기하면 당 쪽에서도 이제 지금 시장 선거에 질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건 좀 제 생각인데 질 수도 있으니까 나왔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문제 제기를 하겠다 하는 소문도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광명 시민의 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정리되지 않고 지저분하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자기 후보가 아니면 아니다 이런 사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든가 아니면 도당에서도 그런 걸 확 밝혀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면 그리고 에코백 사건 같은 경우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면 후보가 정말 상관이 없다면 상관이 없고 선거운동은 개인이 한 이탈이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표명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일이 사전투표인데 우리 광명 시민 입장에서는 좀 진실을 알고 투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진실인지 루머인지 아니면 흑색 선전인지 이런 것조차가 광명 시민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럴 때 본인이 한 번 정도 해명을 해주면 그래도 투표하는데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나. 그거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다 끝난 거에 결과 나오면 뭐합니까 그거. 그래서 이럴 때에는 좀 해명이라도 좀 빨리 해주는 게 광명 시민에 대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촉구를 하게 됐습니다.